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화사까지, 고대 파트 문화사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고려시대 때 정치사를 들어갈 건데요. 고대시대 때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얽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 왕조가 형성되고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는 출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합니다. 고대 파트만큼 출제가 되고요.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정치사 쪽에 비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사를 잘 요 줄거리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사, 경제랑 사회, 문화사 파트를 이렇게 안고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17회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국가기틀 마련인데요.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가 막 멸망하게 되면서 후삼국, 그러니까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려가 건국되는 요 모습을 좀 볼게요. 우선 보시면 지금 신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요렇게 좀 나눠서 한번 보시고, 자, 고려가 건국인데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가 918년에, 그러니까 왕건은 궁예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심이 궁예를 떠나고 이제 왕건한테로 쏠리게 되면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원래 태봉의 나라가 있었던 철원에 건국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본인의 지역인 이 송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려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신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려가 먼저 건국이 된 다음에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는 순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교재 보면서 갈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린 거는 전체적인 조금 줄거리를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고려 시기를 크게 우리가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기 때 전기와 그다음에 고려 시기를 후기.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고려도 왕조가 약 500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기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기 구분을 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무신정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신정변. 정변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변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는 펜을 드는 이 문벌귀족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바로 이 지점부터는 무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칼을 쥐고 있는 이 무신들이 정변을 해서 집권을 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시기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배우시냐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바로 배울 요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요걸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이 체제 정비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제 출제는 왕의 업적. 우리는 왕조 역사를 배우는 식으로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왕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왕들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일단은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겠죠. 태조 왕건과 관련된 업적이 잘 나올 거고요.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 뭐 여러 가지 뭐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초반에 기틀을 초석을 잘 다지게 되는데, 이후에 혼인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태조 왕건이. 그래서 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후에 왕위의 승계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단박에 진압한 이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미치거나 빛나거나 광종입니다. 광종. 그래서 왕의 업적은 물론 여기 이제 해종도 있고 정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태조 왕건과 광종 잘 나온다고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잘 나오느냐? 요렇게 이제 성종 잘 나올 겁니다.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에도 성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 그러니까 성종이라고 하는 이 묘명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한 그런 왕에게 붙이는 묘호명이에요. 그래서 성종 시기 때는 업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려 성종도 잘 나오고요. 조선 시대 성종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골이에요. 태조, 광종, 성종과 관련된 거 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신정변 시기 때 기준이 되는 건 의종입니다.
의종. 의종의 실정. 그래서 요거는 의종의 업적이 나오지는 않고요. 의종 시기 때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고 있거나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실정, 정치를 잃어버렸다,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왕들을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이제 대외관계 파트랑 연결하셔야 되는데 고려는 외침이 되게 많았던 나라예요. 우리가 조선하면 임진왜란과 뭐 병자호란 이런 거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이 빵빵 터져가지고 뭐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뭐 조선시대 때 전쟁이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고려는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침을 받았느냐? 고려시대는 요 성종 시기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아요. 거란은 총 1차, 2차, 3차 침입을 받게 되는데 요 성종 시기 때 1차 침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진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 여진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은 여진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숙종 무렵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중간에 끼는 시기고요. 그래서 거여 그 다음에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최씨 정권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최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 시기 때 거여 몽골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거란은 물리쳐요. 여진하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여진도 혼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몽골하고는 뭐 오랜 기간 뭐 30여 년을 항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원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충자가 붙는 왕들이에요. 충. 누구한테 충하느냐? 이 원나라한테 충성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충렬왕 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충선왕이라든지 이런 충자 붙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 또 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선왕 또 잘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공민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원활의 간섭을 이렇게 몰아내게 되는 그런 지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되면 공민왕 다음에 고려가 어떻게 되냐면 우왕좌왕 하다 끝난다. 우왕, 창왕 이렇게 돼요. 우왕, 창왕, 공양왕, 우왕, 창왕, 공양왕, 우왕좌왕 하다 끝난다.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또 심각해요. 몽골의 침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공민왕 시기 때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왕의 업적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구의 침입은 어느 시점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게 되냐면 요 우왕 창왕 시기 때 굉장히 극성을 부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보시냐면 고려는요. 조선시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왕을 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예성, 연중, 임명성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고려시대의 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을 조금 찝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지배층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고려를 건국할 즈음에 이 태조는 호족 출신이라 그래요. 송악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그런 집안인데 호족이 말하자면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초창기 때는 태조만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왕건 말고도 우리 뭐 앞에서 견원, 그 다음에 궁예라든지 이런 세력이 굉장히 큰 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호족 연합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처음에는 이런 이제 호족들이 서로를 연합해주고 견제해주고 당근책도 태조가 주면서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끌고 가는 어떤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호족이 말하자면 성종 시기 때 체제 정비를 하게 되면서 이 시기 때 인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관직국 고위관직자가 뭐 3대 이상이 배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시기 때 문벌 귀족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문벌 귀족은 시기가 점점 거듭할수록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사회에 굉장히 이게 좀 동요가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두 개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연이어서 터지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자겸의 난이고요. 교재통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묘청의 난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서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문벌귀족들의 동요, 움직임이 보여서 일어났던 난이 하나가 이자겸의 난이고 하나가 묘청의 난인데 요게 이제 두 난이 터지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게 인종 무렵이에요. 인종 무렵. 그리고 인종, 그 다음에 의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종, 의종 이렇게 들어가는데 묘청의 난의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무신정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본론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무신들이 집권을 하겠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권문세족이 성장합니다. 권문세족의 성격을 단순하게 하나로 특정 짓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전 호족 출신부터 명맥을 이어온 부류가 들어오기도 하고 문벌귀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무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문세족이 말하자면 이렇게 원나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관섭을 하게 되면서 친원 세력, 원나라의 결탁한 세력 이런 세력들을 또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이 권문세족들 때문에 원의 간섭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요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시기 때 되면 이 권문세족을 누르기 위한 상대하기 위한 이들을 키워내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요. 기질적으로 달라요. 이 권문세족하고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오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진사대부에서 나중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세력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하나 더 보시면 호족들 중에서도 중앙에서 이런 성종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이렇게 인싸로 점점 들어오는 문벌귀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중앙귀족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는 지방호족 세력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인싸, 중앙호족 세력, 바깥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싸죠. 아싸의 지방 세력이 있는데 이 지방 세력을, 지방호족 세력을 그냥 두지 않고요. 이렇게 밑에다 그릴게요. 그냥 두지 않고 요 성종 시기 때 이들을 말하자면 이제 시스템 안에다가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 호족인데 얘네들을 시스템화 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향리입니다. 향리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향리들 중에서도 옛 지방 호족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존재들을 뭐 호장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 부호장.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모습이 성종 시기 때 보여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왕의 업적으로는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충자 붙은 왕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와 관련해서 사건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바로 무신정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보시는 거냐면 918년에 고려가 먼저 건국이 됐는데요. 아직 어디가 살아있냐면 후백제가 살아있고요. 신라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후삼국 통일. 자, 궁에 퇴출되죠. 뭐 관신법을 안다, 미륵의 현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민심이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왕건이 그 민심을 얻어가지고 태조 왕건이 918년에 건국을 하게 되고요. 철원, 우리 옛 땅이에요. 태봉의 옛 땅에다가 세우고 다시 자신의 지역으로 갑니다. 송악,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우리 지금 행정구역은 아니죠. 북한 쪽에 있죠. 개성. 근데 여기가 수도가 되니까 개성이 수도가 되니까 이게 개경이 되는 거예요. 수도경자를 붙여가지고 개경, 개성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려를 건국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있냐면 후백제를 이끄는 견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의 후백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백제와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입니다.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구도를 딱 잡으시면 좋아요.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 2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이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긴다. 이렇게 같이 그리세요. 그 다음에 고창 전투, 2번째 일어난 이 전투에서는 여기에서 고려가 이긴다. 그러니까 왕건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견훤의 부대가 이기고. 자, 후백제 견훤이 이끄는 군대가 공산이에요. 저기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팔공산이거든요.
온천이 유명한 것이죠. 대구 팔공산. 그래서 이 팔공산에서 고려 왕건의 군대를 상대로 이기게 됩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견훤이 신라에 쳐들어가가지고요. 막 신라의 왕을 죽이고 겁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라 쪽에서 당시 왕건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SOS 요청을 청해요. 근데 왕건이 조금 그 당도가 늦어요. 늦게 이제 당도를 해가지고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저기 공산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당시에 여기서 뭐 굉장히 아주 그냥 참패를 하게 됩니다. 왕건이. 저기가 이제 팔공산, 우리가 팔공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저기서 이 왕건의 오른팔 왼팔을 잃어요. 신순경 뭐 이런 사람 그리고 김랑 이런 사람들 오른팔 왼팔인데 나중에 저 신순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왕건을 덮어준다. 왕건이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저기에서 8명의 신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건한테 굉장히 슬픈 어떤 전쟁이었고 그래서 8명의 신료를 잃었다라고 해서 팔공산 이렇게 붙인 거예요. 대구의 팔공산. 근데 저 전투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에서 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약간 승리의 미소는 왕건이 짓고 있어요. 왜냐면 이 왕건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진 전투다. 저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냐면 왕건이 신라를 도우려고 하다가 저렇게 깨졌대. 라고 하는 민심이 또다시 왕건에게 쏠리게 되는 어떤 그런 전투가 됐어요. 공산 전투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거는 이제 안동에서 치르는 전투인데요. 이거 고창 전투예요. 안동의 고창 전투인데 여기에서 당시에 안동에 있는 호족들이 그렇게 왕건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후백제 견훤이 이끄는 군대가 고창 안동에서 고려 왕건의 군대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끼어 있거든요. 안동에. 그래서 낙동강 일대로 안동의 호족들이 막 견훤의 부대를 막 이렇게 팔꿈치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낙동강에다가 막 쓸어 넣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이 안동에 있는 그 민속놀이인 곶싸움이라고 있어요. 그 곶싸움이 바로 견훤하고 왕건하고의 싸움을 이렇게 모티브 삼아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냐면요.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견훤하고 저렇게 물씬 싸웠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견훤이 갑작스럽게 왕건한테 찾아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백제에서 지금 견훤의 아들하고 갈등을 빚어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승계를 가지고 갈등을 빚게 돼서 저 큰아들이었던 신검이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아들 때문에 막 갇혀 있다가 뭘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냐면 포용정책 펼치고 있는 왕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견훤도 왕건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나 좀 살려줘, 나 도와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건이 포용정책으로 견훤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태세를 살펴보니까 이미 이제 대세는 왕건이네요. 그래서 기울고 있는 신라는 항복해서 들어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포인트예요. 뭐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외세, 당나라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민족을 때렸거든요. 백제 치고 고구려 치고. 그래서 나라를 통합했고 옛날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땅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요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견훤이 들어와요. 자기가. 그 다음에 신라가 항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실 발해도 이제 멸망해가지고 앞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왕건한테 들어와서 다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우리의 민족 통합은 고려에서 이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고 고려가 신라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이름이 김부예요. 김부. 그래서 최초의 이 김부를 사신관으로 삼았다. 사신관. 이 사신관은 뭐냐면 경주 지역은 네가 너무 잘하니까 네가 다스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뭐가 남았냐면 신검이 이끌고 있는 후백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후백제 치러 갑니다. 누구랑 치러 가느냐? 견훤이 내가 앞장설게. 그래서 견훤이 가요. 자기 큰아들 혼내주러 후백제 치러 갑니다. 그래서 견훤하고 왕건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게 이제 마지막 전투예요. 1, 2천 전투. 그래서 후백제 신검이 이끄는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고려 왕건에 이끄는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럼 순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 순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순서 보시면
자, 고려가 건국되는 것이 먼저고요.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공산 전투, 뭐 양쪽 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왕건이. 그리고 안동 고창에서 이겼다. 고창 전투. 그 다음에 견훤이 제 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라가 또 항복해서 들어오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다 1, 2천 전투예요. 마지막 1, 2천 전투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순서 잘 나옵니다. 눈여겨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태조가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업적을 꾸려간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 발해가 위에서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발해까지 망명한 발해 왕자까지 다 이렇게 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민을 받아들이고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한다. 우리 같은 패밀리야.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냥 소속감을 주는 거죠. 그래야 소속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한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안정감을 통해서 계속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게끔 만드는 것이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왕시성을 갖다 붙여서 너 반란 일으키지 마. 너 우리가 잘해줄게. 너는 우리랑 같은 한 가족이야. 우리가 왜 기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왕시성.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 가장 하는 게 세금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창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빈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흑창,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고국천황 시기 때 진대법, 대출해준다, 진대법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 건드린다, 취민유도.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험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백성에게 취하는데, 백성에게 뜯는데 일정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취민유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뜯지 말아라. 그래서 10분의 1만 뜯어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세금으로 내게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 연합식이라고요. 이 시기는 호족 연합 정책 시기예요. 태조가 비록 왕이 되기는 했지만 태조만큼이나 힘이 있는 그런 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을 뭐 굉장히 달래기도 하고 뭐 아주 얘네들 채찍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했어야 됐는데 자, 이때 당시에 개국공신들에게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합니다. 그냥 풀어서 쓰세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준 거다. 그래서 인품과 공로예요.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데 내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어떤 조금 그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 우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려는 최초의 사신관으로서 김부를 사신관으로 삼았다. 요거 사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라 경수나 김부를 최초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예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이 사람의 출신지에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건데요. 지방에서 반란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견제책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발령을 받았어요. 고위관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경상도 출신이에요. 뭐 충청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감투를 하나 더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한테 같이 연자제를 적용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감투 하나 더 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족쇄가 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사신관이다. 그런데 최초의 사신관은 김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 나왔네요. 기인제도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다가 볼모로다가 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견제책입니다. 근데 이게 통일신라 시기 때 이거의 전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통일신라 시기 때 지방 세력을 중앙에다가 놓는 상수리제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후신이 뭐냐?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 호족의 자제를 끌어다 놓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 나왔다는 건 왕건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왕건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호족들을 계속 견제하고 달래고 칭찬도 해주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으로 묶였는데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 거란 쳐들어왔을 때 담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고구려가 누렸던 영광을 우리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북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개경이 있지만 개경보다 조금 더 위죠. 개경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평양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이 평양은 옛날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하면서 이 평양 일대까지 차지를 했잖아요. 서경을 너무너무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거란. 이 거란은 친하게 지내지 마. 얘네랑은 친하게 안 지낸다. 얘네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유이민 계통의 인물이 만든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거든요.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왕건 같은 경우도 거란하고 아주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란이 우리랑도 좀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막 낙타도 선물로 보내고 막 그래요. 50마리. 근데 만부교 다리 밑에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다 굶겨 죽여요. 이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북진 정책이에요. 우리는 위로 다 올라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서를 편찬하게 된다.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정계, 계백요서. 근데 저거는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면 선지로 나올 거예요. 저게 사료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사료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나옵니다. 훈요 10조. 훈요 10조. 그래서 저거는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도리가 제시된 건데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불법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연등해랑 팔간해를 융성하게 해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란하는 금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든지 서경을 중요시해라라든지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 저 훈요 10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치거나 빛나거나 광종 갑니다. 중간에 이게 우리 교재랑 강의의 구성이 여러분들 좋은 게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 위주로다가 잡은 거예요. 중간에 고려 왕들이 있죠. 해종 정종이 있어요. 근데 이 해종 정종은 태조의 후손인데 너무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번개가 치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자리에 대한 위협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막 호족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반란을 항상 막 염두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걸 진압한 이가 바로 얘예요. 광종입니다. 광종. 어떻게 하느냐? 되게 용의주도하게 해요. 처음부터 막 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호족의 힘을 빼요. 서서히 호족의 힘을 뺍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노비안건법. 노비는 호족의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재산이 아니에요, 노비는. 그래서 저게 노비가 많을수록 국가는 좀 힘듭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징발이 될 수 있는 일반 양인이 많은 것이 좋아요. 근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안검하는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켜서 호족과 공신 세력의 경제적이자 군사적이 되는 저 노비를 양인으로 돌립니다. 그럼 국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과거제도 제시한다. 시험인데요. 시험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육과 시험은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국가가 여러분들 기업 들어가는데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데 한국사 필수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실까요? 공부 안 합니다. 국가는 우리 어떤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라 라고 교육하고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는 국가가 인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향성을 심어놓고 있어요. 교육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가 역사가 많은 역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익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교육과 시험은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제도 호족을 누르고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뽑는 게 과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는 중국의 후조 출신이었던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도 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시험 이러면은 조선 시대가 막 그려지잖아요. 근데 들어온 거는 고려입니다. 근데 조선 시대 때 뭐 이 시기는 우리가 이거 제도사 가면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관직에 들어오게 되면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음서라고 하는 백을 타고 들어온 케이스가 고려는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 시험 하면은 조선시대를 좀 더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리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연호. 광덕, 그 다음에 중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덕을 베푼다. 처음에는 덕을 베푸는 것처럼 잔잔하게 가거든요. 이 광종이. 그러다가 나중에 호족을 숙청하는 피바람을 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게 돼요. 서서히 힘을 뺀 다음에 피바람 분다. 호족을 숙청시킨다. 광덕, 그 다음에 준풍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관리제. 모든 관리에 공복 5세 색깔을 제정하네요. 이거 우리 했었어요. 저 5세 색깔을 정하는 거 백제 같은 경우는 언제 했었냐면 율령반포가 언제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법을 반포한 거 법흥왕. 이때 나옵니다. 공복. 여기도 있어요. 광종이 합니다. 광종이 공복을 제정한다. 색깔은 자단, 비색, 녹색이에요.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완성 성종. 자, 이 성종 시기 때는 여러분들이 뭐 성종의 베프이자 뭐 정신적 지주이자 여러분들 짝꿍처럼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최승로예요. 최승로. 성종의 짝꿍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시무라는 표현은 항상 나와요. 이렇게 건의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되는 어떤 건의안 28조를 올린다는 건데, 자, 저런 이제 유교적 정치의 이념을 확립시켰던 이 성종의 업적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중앙조직을 정비한다. 이성육부, 여기 이제 성종하고 있습니다. 이성육부를 시스템을 들였고요. 그래서 우리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 체제였어요. 근데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의 체제고요. 뭐 그 이외에 기타 이제 저런 중앙조직 정비가 있는데 저건 제도사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전국의 행정조직인 12목을 설치하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예요.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왕이 다 못한다. 지방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너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리제 설명드렸고요. 자, 국립교육기관인 학교 이때 나옵니다. 국자감, 국자감, 국자감 거꾸로 하면 감자국이에요. 뭐 그렇게 외우세요. 감자국, 국자감. 이게 여러분 신문학 시기 때는 국학이 있네요. 신문학은 국학, 그 다음에 성종 시기 때 과거 시험 국자감 학교, 그 다음에 12목의 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박사들을 많이 파견했다는 것도 유교 정치를 활성화시켰던 성종 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은 업적이 조금 많아요. 자, 보시면 의창을 설치해요. 의로운 창법, 흡창 너무 모자라. 그래서 이거 더 키운 겁니다. 의창. 그래서 요거는 태조, 요거는 성종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평창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거나 물가가 너무 낮거나 이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물건이 너무 희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또 낮춰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창고가 바로 상평창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대외관계 파트도 제가 개괄을 해드렸는데요. 거란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성종 시기라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대외관계 파트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료 보시면요. 뭐 최승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최승로가 상소를 올리기를 지금 살펴보면 지방의 세력가들은 매번 공무를 핑계 삼아 백성을 침탈하므로 백성이 그 명을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청컨대 외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외관을 두소서 이런 사료 나올 거예요. 요게 최승로가 제시한 시무 28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제도, 국가의 기틀을 다진 요 현종 시기로 들어갈 건데 이 현종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종 다음에 현종입니다. 근데 현종 시기로 들어가면 난이도가 조금 지역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의 행정구역을 일반 행정과 그다음에 군사 행정구역으로 두 개로 나눴고요. 현종 시기 때. 요건 제도사에서 또 배우게 될 거고, 거란의 1차 침입이 언제냐라고 하면 1차 침입은 성종 때 시작이에요. 근데 이후에 2차, 3차 또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 현종 시기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대외관계 파트에서 좀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거란한테 멸망했죠, 발해가.
그 나라 세자인 대강현 등이 우리나라에 의로서 흥기하였으므로 남은 물이 수만호를 거느리고 밤낮길을 재촉하여 달려왔다. 그래서 발해 왕자가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어요? 왕건한테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더욱 가볍게 여겨가지고 영적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고 성과 왕시성 이름을 하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이 왕은 왕건이네요. 왕건. 자, 1번 보시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요시했다. 그렇죠. 북진 정책. 평양 우린 중요시했다. 개경, 평양, 서경. 자, 그 다음에 2번.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창을 처음 태조 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키운 거 의창은 성종이죠. 자, 이것도 맞는 내용. 자, 최초의 사신관을 경순왕 김부를 최초의 사신관으로 삼았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 보시면 국자감에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요겁니다. 예종입니다. 예종. 그래서 요게 4번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계백요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요렇게 제가 이제 관리들한테 주는 거 계백요서 정답이죠. 그래서 훈유십조가 사료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요. 고려의 통치체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고려의 통치체제는 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근데 항상 여러분 시스템은 중앙의 통치조직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조직 요렇게 하나, 중앙조직, 지방행정조직,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사조직 요렇게 3이에요. 3개예요. 3개. 그래서 고대 파트에서 중앙, 지방, 군사조직, 발해의 중앙, 지방, 군사조직,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 지방, 군사조직, 조선의 중앙, 지방, 군사조직 이거를 계속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고려의 이제 중앙통치조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거를 우리가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서문화성이 뭐냐? 최고 중앙간서예요. 거기에 장관을 문하시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신라시대 때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관격이 뭐였냐면 시중이었어요. 시중. 자,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한다. 중서문화성에서. 근데 여기에는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요. 뭐 낭사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신과 낭사. 여기가 이제 2품 이상이에요. 품계가. 그래서 좀 급이 높습니다. 재신이. 자, 그다음에 상서성인데 실질적으로 이 상서성은 뭐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 업무를 누가 나눠서 하냐면 여기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실제 업무는 2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럼 이게 기능이 뭐냐면 자, 2부 여기에서 문관 뽑는 거예요. 병부 여기서 뭐 뽑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무관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부 이게 뭐냐면 이게 조선에 가면 조선의 중앙정치조직 이러면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조선으로 가게 되면 의정부 6조 이렇게 배울 거예요. 2조, 호조, 예조, 형조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호부가 여기로 가게 되면 호조가 될 거예요. 조선으로 가게 되면 병부가 병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보면 얘는 병부는 뭐냐면 국방부예요. 국방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부, 재정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형부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예부는 뭐냐면 예법이에요. 뭐 사신들 접대한다거나 뭐 과거 시험 같은 거 주관하거나 그 다음에 공부는 그냥 쉽게 공사. 건축과 관련된 거, 건설 이런 거 담당하는 곳이 공부입니다. 기능은 이렇게 6조로 바뀌지만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들어갑니다. 6조시기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군사기밀하고 왕명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품 이상의 추밀, 그 다음에 3품의 승선이에요. 그래서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우선 승선부터 하면 왕명을 전달을 담당한대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내보내는 역할을 승선이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승정원, 왕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있는 거죠. 승정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2품 이상의 추밀이 있었다는 거, 군사기밀을 관장하는 거. 자, 그다음에 어사대 관리들의 감찰, 관리 감찰과 탄핵도 담당해요. 어사대. 그래서 제가 암행어사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 관리 감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저거 신라로 들어가게 되면 신라는 사정부 이렇게 됩니다. 신라는 사정부. 그다음에 저게 발해는 뭐였냐면 중정대. 다 대로 끝나네요. 중정대. 자, 3사.
삼사는 뭐냐면 화폐와 곡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 삼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때도 삼사로 불리는 게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참고로 사헌부, 조선시대 때 사헌부, 그다음에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이거를 우리는 합쳐서 삼사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 삼사에서는 이게 삼사라고 불리지만 이거는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요. 근데 고려에서는 단순한 회계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있는데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이성육부 같은 경우는 당나라, 송나라, 중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송의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거.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럼 뭐냐면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담당한 임시회의기구예요. 도병마사.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제신이, 그리고 추밀이, 제신과 추밀이 들어옵니다. 자, 식목도감 볼게요. 식목, 이거는 뭐냐면 법식, 법제, 격식, 국내의 법제와 격식 문제를 담당한 임시기구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역시 제신과 추밀이 들어오네요. 그럼 이거 볼게요. 제신과 추밀이 어디 나왔지? 제신과 추밀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중서문화성의 이품이상에 해당되는 제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여기 이품이상에 해당되는 추밀. 그래서 저 제추만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하는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부릅니다.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거 국방의 문제를 담당하잖아요. 무신들이 있어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무신들이 있어요. 근데 무신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몸 바쳐서 싸우는데 정작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결정하는 건 이품 이상의 제신과 추밀만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장에 나와서 싸우는 것과 승진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인 거고 결정자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런 데서도 차별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런 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돼서 이게 뭐로 터진다? 무신 정변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TF를 꾸린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TF를 꾸린다 이러는데 이 대관은요. 중서문화성에 있는 이 낭사와 어사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구성해서 대관으로 구성해서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냐면 전하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하한테 계속 간언 드리는 거. 간쟁. 그 다음에 봉박. 뭘 명을 내렸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면 이거를 다시 봉해서 돌려보내요. 봉박, 서경. 관리를 임명하고 법의 명령을 개정, 고치고 폐지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거. 이게 서경입니다.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관이다. 제가 아까 암행어사 이랬잖아요. 관리들 다루는 거. 어사대 간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관을 꾸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자, 지방행정조직은 우리 아까 현종 시기 때 5도 양계가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군사행정구역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행정구역에 파견되는 지방관이 누가 파견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일반행정구역 안찰사. 5도의 안찰사. 여기에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도 아래 주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주인이 되는 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면 이렇게 하나의 무슨 경기도가 있고 이렇게 전라도가 있고 근데 그 도 안에 또 무슨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안에 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현이다라고 하는 건 이 주인이 되는 현 안에 지방관이 많이 파견이 되는데 이 주인이 되는 현 말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많은 속현들이 있어요. 속현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들. 근데 고려는 아직 이런 행정조직이 조금 아직 미흡합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일반 행정구역과 그다음에 군사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주현보다 지방관의 손이 미치지 않은 이런 속현이 더 많아요. 고려는.
근데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속현은 다 없고 전부 지방간의 손길이 미치는 주현만 생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치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주현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 자, 양계. 국경에 위치한 군사행정구역으로 병마사가 파견이 되었다. 여기에는 병마사, 여기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통일신라 시기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향부곡까지만 나왔고 소가 안 보였는데 고려시대 때는 소까지 들어와요. 그럼 쟤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막 그 영토확장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끝까지 저항을 심하게 했던 이런 주민이라든지 이런 백성들을 저렇게 특수한 행정구역에다가 묶어서 일반 양민보다 조금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을 했느냐? 일반 구현에 비해서 좀 차별을 했다. 자, 보시면 주로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해요. 향부곡 같은 경우는 농업에 주로 이제 국가의 국공유지 같은 것들을 경작하고요. 그 다음에 소, 이거는 고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소는 물건을 만들게 합니다. 수공업에 종사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여기에서 다 보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이주를 못해요. 이동하는 거 못하고 만드는 거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런 차별을 조금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갈게요. 우리가 중앙통치 이성육부,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조직 오도양계, 그 다음에 군사조직 갑니다. 자, 군사조직은 직업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업군인은 2군, 6인대 중앙군, 국왕의 친위부대. 그리고 6위는 수도하고 국경을 방어를 담당합니다. 중앙군이 뭐냐? 2군 6위예요. 직업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정 같은 거 받아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또 역시 뭐 고려 시기는 아직 신분사이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저 역할이 세습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2군 6위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거죠. 경기의 중앙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방군 같은 경우는 5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주현군, 양계에는 주진군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주현군, 주진군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군도 있어요. 정종 때, 저 정종은 언제냐면 태조, 그 다음에 해종, 그 다음에 정종이거든요. 중간에 태해, 정, 광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정종 시기 때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정종 때 하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이에요. 이 별무반은 숙종 시기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별무반이고요. 또 나올 겁니다. 대외관계 파트에서. 자, 삼별초 만드는데요. 요거는 무신집권기 시기 때 최씨 무신정권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최후예요. 최후 때 만들게 되는데 이제 좌별초, 우별초. 처음에 이제 사병 역할 담당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와 우로 나누고 몽골한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신의군까지 포함해서 삼별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교육, 관리등용제도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 제도인데 자, 보시면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 공무원도요 뭐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과연 다 응시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뭐 교재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죠. 경제활동을 막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이거를 몇 년씩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게끔 했지만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치러야 되는 시험이고요. 쉽지가 않아요. 저기에 합격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 뭐 예를 들면 농사꾼이야. 농사꾼이 농사 안 짓고요. 저 시험 보러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자격이고. 자, 과거 시험은요. 항상 고려나 조선이나 3과예요. 3과. 자, 고려에서는 문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없어요. 무과. 시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술학 공부해서 뽑는 잡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 뽑는 승과가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승려들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런 승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도 3과라고 했죠? 조선에서는 문과.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무과가 정착을 해요. 자, 그리고
잡갑니다. 대신에 뭐가 없어지냐면 조선은 유교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저 불교는 많이 눌러요. 승가는 없앱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고려는 왜 무가가 시행이 잘 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외침이 되게 많았잖아요. 굳이 일정 기간을 거쳐서 저렇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때그때 치르는 특별 시험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는 둘로 나뉘더라. 술술술술술술 재수라는 거예요. 논술 쓰는 거예요. 논술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논술 시험 더 쳐줘요, 사실. 그다음에 명경과. 명경과는요, 경서의 유교경전의 밝을명이에요. 밝아지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에요. 유교경전 잘 외우는 거. 우리 같은 뭐 한능검 시험은 명경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 암기하고 공부해서 객관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시험관인 지공과 자주와 그다음에 문생 간의 사제 관계가 관직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관. 제가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제가 시험관으로 선발자로 이게 선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시험관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뭐 면접 볼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두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자가 아주 막 출중하고 아주 모범이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뽑은 스승도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같이. 그래서 이런 사제 관계가 되게 밀접하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저도 한국사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저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재밌게 잘 배웠다, 합격해서 1급했다, 막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너무너무 뿌듯한 거죠. 서로가.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또 좋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과나 그 다음에 승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제도의 특징 중에 뭐 지방 향리들이 또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향리들이 가는 향리들이 중앙 관직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권문세족을 대항하는 신진사대부들에 대한 그 신진사대부들이 올라오게 될 때 이런 향리 계층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음서제도. 음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려는 과거라고 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서라고 하는 빽이 있어요. 빽. 뭐냐면 공신, 종실의 자손, 5품 이상 여기다 체크하시는데 5품 이상의 문무관리의 자손이 대상이 되어서요. 5품 이상의 문무관리의 자손이라면 그냥 이렇게 관직에 등용이 돼요. 저 빽을 타고. 근데 이런 느낌 있죠. 내가 만약에 어느 기업에 들어갔어.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기업에 탁 들어가서 봤는데 너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여기 이 대기업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너 여기 뭐 기업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백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빠 백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고려는. 그냥 그런 시대예요. 고려라고 하는 시대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누가 나 열심히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왜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혼자 살고 있을까? 좀 이게 낯선 고려는. 그래서 음서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할 때 과거 시험 얘기를 많이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죠. 과거 시험장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과거와 음서가 있다면 음서도 조선은 똑같이 존재를 해요. 음서 존재하지만 그런데 조선시대는 내가 만약에 들어갔어요. 관직에 들어갔는데 음서를 타고 들어왔다. 조금 망신이에요. 음서를 타고 들어오면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음서 타고 들어올 수 있어도 과거 시험을 다시 치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화시중 장관이죠. 문화성에 있는 중서문화성에 있는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자네가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열심히 하시게. 어사대 얘기하는 거네요. 어사대, 제가 암행어사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죠. 자, 그러면 옳은 거 볼게요. 1번. 화폐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이거 아니죠? 틀렸죠? 이거는 3, 4와 관련된 거고. 자, 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중앙 간서였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중서문화성.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이건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자, 관리를 임명할 때요. 제가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치고 이들한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간원 드리는 거, 간쟁, 봉박하는 거, 명받아 돌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서경권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대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간의 구성원 중에서는 어사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하고 리을. 네,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정치사까지 초반부 정치사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고려시대 정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